이렇게 7가지의 유형을 가진 사람들이 마흔이 될 때까지 이거를 좀 고치지 못하면 그거는 그 인생은 보나마나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원형을 줬는데요. 다른 사람의 나쁜 점을 계속 들춰내는 사람, 그러니까 말만 열었다 하면 부정적으로 다른 사람의 나쁜 점, 부정적인 면만을 계속 이렇게 들춰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또는 낮은 자리에 있으면서 윗사람을 지속적으로 비방하는 사람. 세 번째는 아주 용감하지만 예의가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아주 용감하고 과감하지만 이 융통성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꽉 막힌 사람이죠. 이렇게 나이 40이 되도록 이런 사람이라면 그 인생은 더나 두고 보나마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섯 번째는 자기의 어떤 편견을 내세우면서 야, 나는 되게 지혜로운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이 보기에는 그 사람 그건 네 생각인데, 하지만 본인 스스로는 난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여섯 번째는 이 불순한 짓을 하면서도 나는 되게 용감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혹독한 말로 남을 계속 공격하면서도 자기는 굉장히 다른 사람이다, 고든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7가지의 유형을 가진 사람들이 마흔이 될 때까지 이거를 좀 고치지 못하면 정말 큰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말 더 중요한 것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다른 사람에게 욕먹는 것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나이 40이 됐을 때 자기 스스로에게 욕먹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제가 바로 그런 경우 중에 하나였었는데요. 저는 45세 직장에서 퇴직을 했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중도퇴직을 해서 나와 보니까 회사에서 나오기 전까지는 굉장히 자신감도 있었고 못 살겠어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막상 나와 보니까 세상은 굉장히 차갑더라고요. 여러분, 다른 사람 주머니에 들어있는 돈을요, 그 제 주머니로 가지고 오기까지는 너무나 어려운 과정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그 사람한테 그만큼의 서비스를 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이 돈을 꺼내질 않잖아요. 저뿐만 아니라 40대 중반까지요, 요즘은 한 50세, 55세까지도 본인의 어떤 퍼스널 브랜드, 본인의 강점을 장착하지 못하면 이 사회는 너무나 차가운 사회더라고요. 그러니 내가 20년, 30년 조직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일을 그만두더라도 내가 작년에 받았던 연봉을 올해도 받을 수 있으면 그만큼의 브랜드 가치가 있는 거죠. 그만큼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 강점 있는 사람이 우리 사회에는 극히 드물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조직 생활을 30년을 한다고 했을 때 처음에 신입사원으로 들어가면 30년 후에 내가 정말 멋진 사람, 훌륭한 강한 강점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생각은 하지만 막상 정년퇴직을 하고 60에 은퇴를 하고 보면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이라는 게 정말 별거 아니라는 것을 많이 느낀다는 거죠. 저는 그게 나이 40에 본인 스스로에게 욕을 먹고 있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중간중간에 뭔가 이렇게 좀 나의 강점이 뭐지? 내가 정말 잘하는 것이 뭐지? 5년 후에 나를 살릴 만한 게 뭐가 있지? 라는 것을 가끔씩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공자가 얘기했던 연 40이 겨냥한 기종 나이 40에 미움을 보인다면, 물론 다른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 스스로에게 미움을 받지 않으려면 나의 강점을 키워야 된다, 나의 퍼스널 브랜드를 만들어야 된다, 내가 뭔가 잘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학습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200년 전에 영국에 그 찰스 디킨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그 문필가죠. 셰익스피어랑 거의 이렇게 견줄 만한 사람인데요. 이런 얘기를 했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서 보면 코미디,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트래지디, 비극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정말 이렇게 가깝게 잘라보면 정말 힘들죠. 요즘도 힘들고요. 20대도 사실 힘들었고요. 30대도 힘들고요. 40대도 힘들고요. 하지만 인생을 쭉 한 70년, 80년 살다 보면 그래, 한번 살아볼 만한 거였어 라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텐데 현실은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삶이라고 하는 것은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시골에 살든 도시에 살든 젊든 늙든 사실은 저 근심 걱정 덩어리죠. 사실은요. 공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필류근우다. 필이 가까이에 근심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은 늘 근심 걱정 덩어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근심 걱정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거를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무원료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원료를 생각하지 않으면 늘 가까이에 근심, 걱정이 있다. 근심, 걱정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까? 멀리를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멀리를 생각하라. 원료하라. 목표를 가지라. 꿈을 가지세요. 비전을 가지세요. 그런 거나 똑같은 얘기죠. 그 목표가 분명할수록, 그 목표가 간절할수록 현실에 다가오는 어려운 점들은 쉽게 넘어갈 수가 있다. 그런 의미죠. 명확한 목표를 가져야지. 그것도 중장기적인 확실한 목표를 가져야지. 꿈을 가져야지. 비전을 가져야지. 이런 이야기는 사실 2500년 전에 이미 공자께서 제자들에게 했던 이야기죠. 경기도 부천에 보면은요, 안중근 공원이 있습니다. 이 돌로다가 비석으로 해서온 명구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써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인무원료, 난성대업. 사람이 멀 일을 생각하지 않으면 큰 일을 이루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10년 3월 달에 여순 감옥에서 순국하기 한 달쯤 전에 쓰신 작품으로 과연 저 차가운 여순 감옥에서 저 어구를 쓰면서 안중근 의사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정말 30대 초반의 청년의 마음이 이렇게 전율처럼 느껴지는 거 있죠. 2500년 전에 공자가 인무원료 필류근호 얘기했고요. 불과 100여 년 전에 안중근 의사가 인무원료 난성대업 이렇게 논어를 약간 응용을 하면서 본인의 심정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논어의 힘이 아닐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요즘에도 마찬가지예요. 꽃이라는 시 혹시 아세요? 꽃.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 꽃이 되었다. 제가 인무원료 필류근으로 살짝 도용을 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내가 그것을 나의 꿈이라고, 내가 그것을 나의 목표라고, 내가 그것을 나의 원료라고 선택했을 때 그것은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소중한 꽃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 여러분, 목표라는 것이 내가 정해야지 그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 꽃이라는 것이 들판에 그렇게 많이 있어도요, 내가 이야기하고 손짓하고 한번 만져보는 그 꽃이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그것을 나의 목표라고 선택하면은요, 그 이후에 많은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현실이 좀 어렵다 치더라도 어려울수록 좀 더 미래를 생각하고 어려울수록 좀 더 강한 간절한 목표를 생각하라. 이게 공자가 얘기했던 그 위령공편의 인무원료 필류근후의 뜻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